자, 우리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속으로라도 따라서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이제 습관이 돼서 여러분도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면 용어 문제거든. 용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읽으면 여러분도 속으로 저거구나 하고 많이 따라 읽으시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이 열려요. 열리면 또 공부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머리로만 하는데 우리 현재 머리로는 안 되시나요? 얼마 전에 봤지만 고3짜리 정도 되면은 그냥 딱 눈 감고 들어도 다 되는데 우리는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내가 말로도 하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만이 여기 이제 입으로 떠내면 우리 처음에 이거 읽으라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읽으려면 잘 안 읽어져. 근데 아까처럼 쪼개서 국토, 전국의 토지, 계획 만들고 이용하는 법 그렇게 하고 줄여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6개 시험 과목의 문항수가 40문제인데 자 얼마 정도 출제되냐면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 법 하나가 30% 내외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40문제 중에서 30%라고 하면은 12문제가 되겠죠. 12문제. 그런데 꼭 법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내외. 그러면은 12문제가 안 나와도 되고 12문제보다 더 많이 나와도 된다. 그러려고 내외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2회, 13회, 뭐 15회 이럴 때까지는 13문제 나오기도 하고 11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15회 시험 이후로는 정확하게 12문제씩 그대로 출제가 돼요. 12문제가. 그 다음에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묶여서 30% 내외예요. 요건 두 개를 묶어서.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이 현재 6개, 정비법도 6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기 역시 내외 써진 거는 옛날에는 여기가 중요할 때는 7개, 그럼 여기는 5개. 반대로 이쪽이 중요한 시점에 왔을 때는 7개, 여기다 5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공평하게 다 6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법을 묶어서 40% 내외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2개씩 3개씩 묶었느냐 그 말은 법률의 개요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이런 것들은 별개의 법이니까 상관없이 묶어서 하겠다. 그래서 묶어진 것끼리는 어느 쪽이 좀 어렵거나 좀 어느 쪽이 좀 쉽거나 이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묶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 그럼 요거는 조금 쉽게, 요게 쉽게 어렵게 출제되면 요걸 좀 쉽게 그러려고 묶어진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재 이제 출제된 문항수가 농지법이 2문항이고 나머지는 7문항씩 출제가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본 거 기준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출제됐을 때 맞을 수 있는 문항수가 자 국토계획법은 8문제예요. 요건 해년마다 변함없어요. 해년마다 국토계획법은 12개 중에서 8개는 다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요. 그냥 공부가 조금 되시면 10문제까지 맞게 이렇게 출제를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 국토계획법이 요 문항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셨다고 보시면 돼. 요거 맞을 수 있는 실력 되면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도 나머지 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예요. 요걸 알아야 나머지 법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6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6개 중에서 요거 하나만 딱 깨치려고 노력하시면 돼. 요거 끝나면은 나머지 법이 훨씬 쉽게 접근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6개를 동시에 다 공부하지는 못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국토계획법 하나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도시개발법이 4개 요거 4개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 이게 원래 어려운 법인데 그동안에는 잘 맞으면 3개인데 올해는 5개까지 맞게 출제를 해놨어.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다른 해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어렵다고 그래. 그 당해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 보면 무조건 어렵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 난이도 분석하면 올해가 훨씬 쉬워요. 시험 보는 입장은 어려워요. 그때 보는 입장은. 근데 나와서 문제 딱 비교해보고 우리 배웠던 문제집 딱 비교해보면 다 들어있어 거기에가. 근데 그 당시는 어렵게 느껴져.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10월 달에 시험 볼 때 아무리 다 공부하고 들어가도 그때 당시는 어렵게 느껴져. 왜? 안 보여 그때는.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보면 하나하나 맞춰보면 다 배웠던 거예요. 그것도 쉬워. 그래서 그냥 쉽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부가 조금 더 되면 조금 쉽게 눈에 보여. 근데 공부가 좀 안 되면 이거 생판 처음 보는 걸로 보여. 그런 차이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난이도가 어렵다 맞다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입장이지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딱 정해놓고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게 올해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농지법이 하나, 두 개 다 맞을 수 있었고 바로 여기에요. 이 건축법이 항상 변수야. 어렵게 나오는 게 더 많아. 건축법은. 아까 여러분들 시행령, 시행규칙 있죠.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많이 내는 게 건축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자꾸 모르는 게 있으면 틀리시면 돼. 맞으려고 하시면 안 돼. 아는 것만 정확하게 3개 찾아내시면 돼. 3개는 또 반대로 아주 쉬운 걸 줘. 그거는 맞추고 모르는 거 틀리시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어려우니까 딱 여기다가 이렇게 줘. 5개를 맞게. 그래서 결론은 합하면 반 정도가 나오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항수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은 25개에서 30개는 누구나 맞게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60점을 맞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60점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여기서 실제로는 20문항 맞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점수로 50점을 맞게 되죠. 50점. 그럼 5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배우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단독법이 하나야. 요 국토계획법보다 훨씬 분량이 적어. 적은데 여기서 몇 문제 나와요? 40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 법을 항상 우리가 보통 80점 이상 점수가 나오는 법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80점 맞아주면 여기서 50점 맞아도 당연히 합격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하고 점수 맞는 과정을 알으셔야 돼. 여기서 8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해야 돼. 왜? 6개니까. 실제로 민법, 요거 민법이라고 생각하게. 그 다음에 요거 도시개발법이,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생각해봐. 요거 종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요거 같으면 세법 정도. 그 다음에 공시법 생각.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 시험법 범위가 가장 넓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건 다 나와.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반은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반 나오게 되는 실력이고 합격하게 되면 60점까지 다 나와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1차부터 시작하거든. 1차 과목 2개부터 시작하고 공법을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점수 확보를 못하게 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내년에 동시에 동차로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법, 개론, 공법 3개 과목을 하셔야 돼.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내년에 또 1차만 합격하셔. 그리고 한 5월 달쯤 가서 이제 공법 해보자. 이미 늦었어. 그때는 2차는 합격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부터 어차피 처음 공부하실 때 같이 하시면 1년 만에 합격하셔. 작년에 1년 만에 합격하시면 꽤 많아. 그런데 우리는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항상 2차를 나중에 따로 하시게 되니까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1월 입문과정 할 때 지금부터 민법, 개론, 공법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혹시 과목 선생님들이 보면은 어떨지 몰라도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런 것들은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수업 시간에 나와 듣기만 하면 돼.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복습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3개 과목은 반드시 복습까지 하셔야 돼. 그래야 1차, 1, 2차 동시에 합격하시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7월 달에 가서 해도 안 늦어. 듣기만 하면. 안 들으면 안 돼. 수업 시간 안 나오고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듣기는 꾸준하게 듣되 따로 복습 안 하셔도 따로 복습도. 문제는 여기다만 신경 많이 쓰시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여기 딱 잡히면 이거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왜? 이게 다 하면은 다 연결돼 있거든. 올해 공법 문제 풀다 보니까 중개사법 한 문제가 딱 나왔네. 농지법에 관한 게. 자, 민법 나와 있네. 개론 나와 있네. 공법하니까 어떻게 연결돼. 반대로 민법 알면 뭐하라? 공법도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법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따로 끊어서 하는 것보단 한꺼번에 하시는 게 훨씬 편해. 민법과 공법은.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뭐하고? 민법, 공법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또 돈 벌 수가 있어. 근데 다른 법은 해봐도 안 필요 없어. 자, 공시에 가서 등기 지적. 등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법무사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줘. 지적 띄워보면 돼.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 중개사법
여러분 뭐 할 거 없잖아. 그럼 실내는 개론도 아무 필요 없어요. 실제는 여러분이 중기업 할 때는 민법 개론 공법이야. 민법 공법.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민계공 중에서 합격은 동시하고 그다음에 민법 정확하고 공법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계속 돈 버는 방법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좀 실히 신경 써. 50점 목표로 하되 실제로 50점 목표라면 점수 안 나와 여러분들. 그냥 60점 맞겠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지금 11월부터 시작하면 다 시험장 가서 60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한 번 잘못되면 여러분이 중간에 고칠 수도 없어. 계속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굉장한 시간이거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그까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단추 딱 잘못 끼시면 내년에 바로 후회하고 또 내후년에 공부 또 하셔야 돼. 그럼 돈도 낭비고 시간 엄청난 낭비야. 잘 하시라는 얘기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제대로 딱 하면 1년 만에 바로 끝나요. 1년 만에. 또 여러분들 더군다나 오전에 공부할 수 있다고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능해. 야간에 나와서 공부하신 분도 1, 2차 동시 합격해. 직장 다니면서도. 오전에 1, 2차 동시 합격 못 하신 분은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야간반에서도 동시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잘못 생각하고 저 공부 계획 잘못 세우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 특히나 우리 남자분들은 무조건 1년 안에 끝나셔야 돼. 2년, 3년 해갖고 좋은 일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무조건 공부라는 건 그 과정 끝나서 그때 바로 합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신 거예요. 그때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라는 대로 했었던 분들은 바로 합격하신다는 이야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는 학교 다닐 때 머리도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돼 있었고 또 앞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생활은 내가 내 나름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시켜도 내가 시켜도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래. 안 하면 또 여러분들 방법이 더 틀어져.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실제 공부는 6개월밖에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6개월만 공부하면 다 40, 60점 이상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입문과정 빼고 1월 달부터 6개월까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그거 그대로 갖고 시험장 가시면 합격하시는 거야. 문제풀이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은 자꾸 연습하는 과정이지 실제 배우는 건 6개월 안에 다 배우시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6개월간 배운 것만 갖고 있으면 80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 6개월 기간 동안만 결석 안 하시고 무조건 나와서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시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 과목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한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있어요. 분량이 많은 만큼 문제 자체는 쉽게 출제가 돼. 즉 배운 내용 그대로 출제가 돼. 민법은 아까 말한 대로 조문이 아닌 뭐가 나와요? 판례, 사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공법은 판례, 사례를 출제하지는 않아. 있기는 판례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왜?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필요가 없거든. 이 조문하기도 바쁘는데 거기까지 출제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항상 깨끗해. 나오는 문제가. 판례는 여러분들 하나씩 풀어내려면 엄청 힘들지만 요거는 그냥 조문 딱딱 보고 보면 맞았다 틀렸다 구분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분량이 많기 때문에 농지법은 당분간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8월까지는 강의 안 해드려. 8월까지 강의 안 하고 가도 올해 2문제 맞을 수 있어. 안 하고 가도. 왜? 다 다른 거 연결시키다 보면 자동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8개 알려줘요. 8개. 여러분들 과정에서. 8개 알려주고 가면 거기서 무조건 1개는 보너스 맞게 돼 있고 잘하면 2개 맞게 돼 있으니까 따로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안 하는 이유도 이 농지법이 국토계획법보다 범위가 훨씬 많아. 많은데도 2문제밖에 안 나오고 요거는 12문제 나오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면에서 국토계획법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요거 미연제 해드린 거야.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도 5월달 이후 5월달부터 해드릴 거야. 요게 실무적인 법인데 요 2개 법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요 2개를 알아야 이 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3개 법 묶어져 있어. 요거 해야 되고 요거 끝나면 요거 해야 되고 요거 끝나야 요걸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자 1월 달에 가서 요거 하면은 여러분들 알아듣지도 무슨 용어인지도 몰라. 오히려 그때 가면 더 복잡하니까 공부가 되는 5월 달에 해드려요.
올해도 그렇게 해드려서.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은 4개 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요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드리면, 요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장 가서는 3개는 무조건 맞게 했어. 무조건 3개는 맞게 해줘.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훨씬 공부할 때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험 과목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항상 신경을 써라. 여러분이 4월 달까지, 내년 실제로 4월 달까지 요것만 80점이나 한 60점대 맞을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요건 개별법이야. 아무 상관없이,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해도 돼. 근데 건축법은 기본적인 용어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지. 아까 시험 문제가 범위가 벗어나고 나왔다, 그거 맞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거는 어차피 내년에 또 안 나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3개 맞으시면 되니까 거기다 맞추시고, 주택법은 항상 건축법이 어려우면 여기는 쉽게 나와. 반대인 경우도 있었죠. 주택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건축법은 반대로 쉽게 나와. 그래서 어찌됐든 2개는 합하면 8문제는 나와. 2개 합하면 문항수가 14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고 쉽고는 그때 시험에 봐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시험은 난이도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해년마다 난이도 조절은 잘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날 떨어지신 분이 말하는 건 난이도가 높아서 떨어졌다, 그럼 자기 합리화다 그랬지, 시험 문제 난이도는 없다고 그랬어. 자, 항상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내서 그 한 사람 거 시험 본다, 그러면 난이도가 조절이 안 돼. 여러분 3단계라고 그랬죠. 대학 교수가 출제한다. 출제하면 다른 대학 교수가 문제 선정한다. 선정한 다음에 예비 시험을 한번 본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예비 시험을 봐. 요 예비 시험은 전년도 합격자가 85점 이상 맞은 사람이 나와. 그 중에서 30명 선발해. 이 사람들이 시험 보기 전에 2번의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해줘. 여기서 출제된 거 난이도 조절이 한 번 돼. 다시 여기 와서 난이도가 또 조절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은 항상 나올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떨어졌을 때 하는 소리예요. 떨어지면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 합격하신 분은 난이도가 참 괜찮았다. 학원에서 가르친 대로 잘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난이도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있는 공부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 다른 쪽은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법에 대해서는 이제 과목까지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행정법으로 들어가서 행정법 중에 우리 행정작용이라는 거. 행정작용에는 여러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딱 6가지만 반영이 돼. 6가지. 그래서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지도.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용어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건 행정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요걸 출제하는 거죠. 자, 지금 공통적인 단어가 뭔가요? 행정이죠. 행정청에서 자, 첫 번째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행정청에서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요. 그럼 아까 법을 제정할 때 원칙은 어디였나요? 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놨어. 그런데 행정청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이런 거를 만들어 쓸 수 있다 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임법령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정청에다 만들어 써라고 뭘 했다? 위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행정청에서 법을 만들 수도 있다. 그걸 줄여서 행정입법. 우리는 이제 그 단어 모르고 무슨 령,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이걸 행정입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6가지 중에서도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오늘은 행정행위하고 행정계획만 앞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거니까 요것만 신경 쓰시고, 행정행위라는 것은 허가, 인가
이런 것들을 행정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혹시 허가나 인가라는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두 개 중에서는? 허가를 많이 들어보셨지? 인가는 거의 들으신 적 없을 거야. 주로 허가를 들어보죠. 이유가 있겠죠. 자, 설명 들어갈게요. 앞으로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허가 쪽을 항상 신경을 쓰시면 돼요. 허가. 그럼 허가 아니었을 때는 인가예요. 우리는 공법에서 무슨 행위 할 때 뭐 받아라 이러면 두 개밖에 없어. 허가 아니면 인가 받아라.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허가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허가는 학문적으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풀어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하려면 뭐 받아라 그러죠? 허가 받아라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 허가를 받으라는 말은 이 자체가 원래 뭐였느냐? 금지행위다 그 말이야.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행위야. 금지행위를 하려거든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어떤 행위는 원칙은 금지행위다. 근데 금지행위를 하려거든 첫째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요 뜻이에요. 그럼 허가 받게 되면 그 금지를 뭐 해준다? 해제해준다. 그럼 금지라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제하니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허가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행위가 돼요? 적법 행위가 돼. 법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그러면 금지 사항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그 금지가 뭐가 돼서 해제가 돼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라고 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 대신에 여기가 상대적 그랬어. 누구나 허가해 주는 건 아니다. 요건 다른 말로 어떤 기준 요걸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허가해 준다. 그럼 허가하는 순간 금지 해제되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받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한다. 요런 원리예요. 그 다음 인가라는 것은 여러분 용어 자체부터 어려워. 보충행위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런 말은 알아들을 필요도 없다 그 뜻이야. 대신에 허가 쪽만 신경 쓰면 허가 아닐 때 뭐라고 한다? 인가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적인 행위냐 공적인 행위냐 이렇게 구분해요. 사적인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고 공적인 행위를 할 때는 인가 받는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물 건축하는 것 자체는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 행위야. 그래서 뭐 받는다? 허가 받는 거야. 자, 음식점 영업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이 음식점 영업하려면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여러분 사적인 행위잖아. 그리고 뭐 받아요? 허가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누가 어디서 도로를 설치하려고 사업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사업하려면 이때는 허가 받아요 인가 받아? 인가 받겠죠? 이건 공적이잖아. 도로 만드는 건. 여러분 앞에 동네에다 공원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사업인데 뭐 받아서 인가 받겠죠? 그러니까 구분하시면 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공적인 행위인지 사적일 때 뭐 한다? 허가. 공적일 때 인가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계속 허가라는 말 나오면 이런 지문이 나와야 돼요. 원칙은 금지다. 하려거든 허가 받는다. 허가 받는 순간 금지가 해제돼서 내가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허가라 부르고 그 반대 행위를 인가다. 그래서 사적, 공적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행정계획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띄어서 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강제는 문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행정청이 강제로 한다고 그랬어. 행정청이 강제로 한다. 이런 게 뭐가 있냐면 행정 대집행 또 이행강제금. 그래서 올해는 이행강제금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 행정강제는. 자, 여러분이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음식점 영업하려면 허가 받는다. 그러면 이제 허가 받아서 음식점 영업하는데 영업을 잘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겠죠. 누가 보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간판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간판 설치는 허가 받아요 인가 받아요? 그렇죠. 개인이니까 허가 받겠죠. 근데 요거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 하대.
나 간판 설치할 때 허가 받은 적 없는데 그러시대? 그건 간판업자가 대신 받은 거겠지.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맡기면 간판업자가 대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준 거야. 그러니까 허가 받는 거예요. 다 사적이죠. 사적은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런데 허가 없이 간판이 설치됐다. 그럼 행정처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한참 지나면 집으로 통지서가 하나 날라와. 요거 무허가 건물이다.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위반됐다. 그러니까 자진 철거하라 이렇게 날짜로 나와요. 몇 월 며칠까지 자진 철거하고 자 사진 찍어서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때까지 안 하면 한참 지나면 갑자기 사다리 차고 인부 몇 명이 와서 뜯어가. 그게 뭐야? 행정 대립행위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안 하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대신 뜯어가더라. 행정 대집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앞으로 이렇게 써지면 뭐에 해당한다? 행정 강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 살면 우리 지방에 내려올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2층이나 3층짜리 단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옥상에다 옥탑방을 들여요. 옥탑방. 근데 옥탑방을 설치할 때도 당연히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근데 허가 받으려면 귀찮아. 돈도 들어가고. 자, 설계해서면 내가 설계할 게 아니라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 와야 돼. 그럼 돈 들어가. 또 서류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딱 하나 만들어서 설령 여기까지 와서 조사는 안 하겠지 하고 만들어 놔. 그런데 요즘은 딱 3개월만 지나면 바로 통지서가 날라와. 왜 그러냐? 국토교통부가 3개월마다 우리 대한민국 항공 촬영을 해. 더군다나 이러면 인공위성이 떠 있죠. 그 인공 수시로 전송이 되거든. 그러면 자, 딱 입력하면 요즘에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떠.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다고 바로 뜬다는 이야기야. 그럼 확인해 보면 허가 없어. 그러면 집으로 통지서 보내. 자, 건축법 몇 조 위반했다. 자, 자진 철거하라. 그러고 나와. 근데 철거 안 하면 그래?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 내라고 부과해. 그게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 내라고 부과해. 그것도 건축법은 1년에 2번씩. 그럼 2번 지나면 내년에 또 2번 나와. 또 내년에 안 하면 또 2번 나와. 그러다 보면 집 팔아먹어야 돼.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부과돼. 그럼 당연히 이행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상가 건물 1층에 테라스라는 거 만들잖아. 그 앞에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가면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테라스 만들어. 그것도 당연히 허가사항이야. 근데 없이 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행강제금 나오면 여러분이 해결 못해. 그때는 참고로 학원 다니실 때는 저한테 갖고 오시면 돼. 그러면 이제 상황 보고 좀 더 버틸 건지, 자,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할 건지, 그런 거를 따로따로 하시면 돼. 그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짜리, 100분의 70짜리 네 가지가 있어. 요걸 이번 시험에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된 걸 찾아라. 이렇게 출제됐어. 그럼 맨날 배운 거야. 배웠던 그대로 출제가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배운 적 없네 그래. 그럼 내가 짚어주면 아 그렇구나 그때 했구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강제에 속해요. 그래서 해년마다 행정강제도 여러분 시험에 이런 지문이 떠. 특히 여러분 시험 과목에 건축법하고 농지법에가 이 제도가 들어있어. 건축법하고 농지법에가. 또 공인중개사법 배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배워. 거기에도 또 이행강제금이 나와.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있는데 무슨 뭐를 배워야 돼? 이행강제금. 공법이니까. 2차 과목 전체가 공법이니까 이런 내용이 다 사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많이 활용하셔. 그 다음에 이제 강제가 있고 벌이 있죠. 자, 벌은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에는 징역, 벌금, 뭐 금고 이런 것들을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 질서벌이라면 바로 과태료겠죠. 질서위반, 주차위반 이런 게 다 질서위반이야. 그러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럼 요거 특히 많이 쓰는 법이 어디예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맨날 1년 이하의 징역 몇천만 원의 벌금 나오는 게 이런 용어야. 그럼 다 어디에서 행정법의 내용 갖다 쓰는 거란 얘기야. 우리 과정에는 걸레 안 써. 주택법에서만 조금 사용하지 다른 법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아. 이름만 붙어 있어.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형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사형이 없네. 그건 형법이죠. 형법.
우리는 무슨 법이요? 행정법이요. 항상 우리 배우는 거 무슨 법? 행정법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만 처벌을 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끝에가 지도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게 권고, 조언, 알선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는 요것만 나와. 권고 그러면 행정지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옛날에 시험 문제는 자 다음 중 옳게 연결된 것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 그럼 이행강제 그러면 행정강제. 지금 지도에 권고해놓고 행정지도 나와야 돼. 지난번 시험에 행정계획 그러면 틀렸죠. 이런 식으로 묶는 것도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정법의 기본 개요 물으면서 거기에 연결이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게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는 그냥 듣고 나중에 또 해드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외우시는 거 아니고 행정행위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늘은 허가냐 인가냐 요 두 가지만. 자 사적인 행위한다 허가, 공적인 행위한다 인가 두 개 단어만 알아내시면 돼. 오늘 배우실 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아까 행정구제가 있다고 그랬어.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 이상 꼭 나와. 자 구제라는 뜻은 일단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 무슨 도움을 준다. 행정구제죠. 그게 구제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첫째가 손실보상. 반대로 이 손실보상 전혀 다른 의미가 손해배상이 있어. 차이점이 이게. 똑같이 뭘 보상해 주는데 손실이냐 손해배상 이렇게 달라져요. 이 손실보상은 적법행위, 적법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손실보상 이렇게 말해. 요거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쓰느냐? 민법 시간에 사용해. 민법 시간에. 그래서 이제 민법에 가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나와. 공법 시간에는 위법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적법해야 돼. 아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거니까 법에 항상 명시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적법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 수용한다. 이런 거 나오죠? 남의 땅을 뺏어간다. 그럼 뺏어갈 때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공법 시간에 쓰는 용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뭐가 나와? 손실보상. 민법 시간에는 손해배상. 이렇게 용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가 행정쟁송제도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사건보호제도요. 사건 보호하는 제도. 그래서 행정쟁송이란 아까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나요?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행정쟁송 이렇게 말하죠. 자, 행정쟁송에는 여러분이 들었던 단어가 이거예요. 이의신청한다. 이게 행정쟁송이야. 이의신청한다.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런 것들이 행정쟁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모두 합해서 뭐라고 한다? 행정쟁송제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생활에도 이건 이용하셔야 돼.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라는 건 어디다가 불만 있다고 제기할 거냐? 행정청에. 행정청에서 처분 나왔다. 나 거기에 불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라 하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가 소송 그랬네요. 소송이니까 어딘가요? 법원이겠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그러죠. 소송 먼저 할게요. 소송이라면은 종류가 자, 몇 개 가지가 있겠죠. 혹시 민사소송 들어보셨죠? 민사소송 또 형사소송 지금 행정소송 법원에다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은 여러분끼리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법원으로 가자. 그게 뭐예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누가 돈 빌려줬더니 차용증까지 다 써놓고도 계속 돈 안 준다. 그러면 차용증 들고 너 돈 내놔라 그러는데 안 준다. 그러면 주먹으로 패면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법원에다 서류 갖춰서 제기하면 법원에서 결정 나와서 강제 집행한다. 그런 것들이 민사 소송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반대겠죠.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국가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걸 형사 소송이라고 그래. 형사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우리 죄를 짓는 국민이 피고가 되는 걸 형사 소송. 전직 대통령 2명 들어간 게 무슨 소송? 형사 소송이야. 그게 형사 소송. 자, 요게 이제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행정소송이야. 그러니까 원고는 우리 국민이고 국가가 피고가 되는 거지. 그거를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만 생겨서 법원에다 너 창원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하라 하는 걸 뭐라고 그래?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과정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묻느냐. 여러분 일단 이의 신청을 제기했어. 행정청에서 무슨 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마음에 맞는 게 나오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데 또 불만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의 신청 후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도 제기해. 다시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한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묻냐면 이의 신청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 맞죠? 그렇게 나와 출제되는 게. 그럼 할 수 없다? 그럼 틀렸다고 찾으시면 돼요. 간단해 문제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맞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요 과정만 물어봐.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걸 묻겠죠. 행정청에 하는데 그러면 이의 신청은 행정청 어디다 하고 행정심판은 어디다 할 거냐? 요게 차이점이 있어. 요 이의 신청은 처분청에다 하라 이렇게 해놨어. 요 청자는 행정청의 약자야. 처분 행정청에 하는 건 이의 신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행정심판은 어디다 하느냐? 처분청에 직근 상급 기관에 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요 직근이란 말은 바로 위야. 바로 위 상급 기관에다 하라. 그러니까 행정청에 하되 처분 내리는 게 어디다 하느냐? 처분 내린 위에다 하느냐? 그걸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창원시니까 창원시장. 그럼 행정청이죠. 창원시장 위에 상급기관이 누구냐면 경남도지사가 되겠죠. 자, 경남도지사 위에는 국토부 장관. 자, 공법이니까. 그러면 창원시장이 여러분한테 무슨 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처분에 불만이 있더라. 그럼 여기다 하는 게 뭔가요? 이의 신청이 되겠죠. 처분한 쪽에다 하는 건 이의 신청. 근데 처분은 창원시에 나왔는데 여기다가 불만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럼 이게 뭐다? 행정심판이다.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원시장이 내렸는데 여기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야. 바로 위에다만 하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단어? 직근 그 말이야. 직근. 그러면 창원시라는 시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다 들어오면 국토부 장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단계 거쳐서 와라.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행정청에서 처분 나왔다. 그 처분 나온 쪽에다 하는 건 뭐다? 이의 신청. 처분 나온 바로 위에다 했다. 행정심판. 간단하죠 이거? 다시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여러분한테 처분 내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처분 나왔다. 여기다 하면 뭐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죠. 여기서 처분 나왔는데 여기다 하는 건 뭐다? 행정심판. 그러니까 무조건 처분 어디서 나왔던 처분 나온 데다 하면 이의 신청. 위에다 하면 행정심판이야. 마지막 여기 한번 더 할까요? 국토부 장관이 여러분한테 처분 내릴 수도 있어. 그럼 여기다 하는 건 뭐다? 이의 신청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여기서 처분 나왔던 여기서 처분 나왔던 여기서 처분 나왔던 처분 내린 곳에다 하는 건 뭐다? 이의 신청이다. 그다음에 그 처분 나온 위에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행정심판이라고 그래. 그럼 요거 이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국장이 처분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은 어디다 해야 될까? 대통령? 안 된다 그 말이야. 요거는 장관이 있을 때는 장관 소속에가 무슨 중앙위원회라는 걸 갖고 있어.
요 위에가 없으니까 대신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행정심판을 받아줘. 그러니까 토지 수용할 때 이런 거 나와. 토지중앙수용위원회. 그러면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서 뭐를 받아줘? 행정심판을 받아준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는 안 나와. 그것까지는. 그냥 우리는 처분청에 했느냐, 처분청 위에다 했느냐, 요것만 물어봐. 자, 그럼 지난번 나온 시험 문제. 시장이 처분한 경우, 자,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잖아. 시장이 했으니까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만약에 시장이 처분했는데, 자, 시장한테 행정심판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처분한 쪽에다 하는 건 뭐다? 이의신청. 처분한 곳에 바로 위에다 하는 건 뭐다? 행정심판. 그럼 실생활에 써먹는 거 이것도.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도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내서, 그러니까 통째로 내는 건 아니고 지문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씩 딱 집어넣어 놓고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 여러분 시험에서는 행정작용이든 행정부재든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 다 나와.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렇게 다 묻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지문 하나 빼서 5개 여러분들 예문 안에다 저런 보기 넣어놓고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내는 거거든. 근데 이행강제금은 단독으로 출제가 돼. 이행강제금은 간혹가다 건축법에 나오든가 농지법에 나오든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중개사법에 나오든가 하여튼 용어 나와. 그러니까 저런 거는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는 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배웠다고 알으시면 돼.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 본문에 들어가서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또 한번 해드려. 그러면 우리 한번 배웠던 거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이런 용어는 금방 아시게 돼 있어. 오늘 당장 이거 다 알아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냥 상식이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 자, 우리가 이의 신청한다. 그럼 어디다 한다? 처분청에 한다. 그 처분 내린 쪽에다 한다. 행정심판한다. 그 위에 상급기관에 한다. 이렇게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럼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본문에 들어가면, 본 과정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행정소송 이런 개념도 이름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행정법에 관련된 용어들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계획을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네요. 아예 쉬었다가 조금 해놓고 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요 7번째 행정계획이에요. 바로 요 놈만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도 문제 2문제를 맞았어. 올해도. 요 행정계획 쪽만 공부했어도 2문제를 누구나 맞았어. 자,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누가 만드는 계획?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 그게 행정계획이야. 공법은 항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행정청만이 해. 여러분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행정청이 하는데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만든 계획이에요. 그럼 행정계획은 순위가 2개가 나와. 상위 아니면 하위 계획. 요건 아까 행정청을 연상하시면 돼. 행정청이 처음에 국가, 지방이라고 외웠어. 그럼 국가는 장관이었죠? 장관이 만드는 계획이 상위 계획이야. 지자체가 만드는 계획은 하위 계획이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계획 수립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다? 상위 계획 이렇게 해야 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계획 만들었다? 하위 계획이다. 이게 상위 하위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은 장관이 만들었느냐 지자체가 만들었느냐 그 뜻이야. 장관이 만들었다 상위, 지자체가 만들면 하위다 구분하고. 종류는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달라져요. 여기서 비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을 구속하는 계획이야.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 계획. 이걸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우리 구속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속한다.
여러분들 우리 TV 같은 데 법정 구속한다. 자, 우리 영장 실질 심사한다. 그래서 구속한다. 그게 뭐예요? 감옥에 가둬놓는다. 구치소에 가둬놓는다. 그게 구속이야. 그거는 형법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법? 행정법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는 행정법. 그래서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달라져. 행정법에서 말하는 구속은 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한테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비구속이야. 그 대신 우리 국민한테는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들어도 여러분한테 아무 의무가 없다. 그럼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이 구속이 되면서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면 우리 국민한테도 의무가 따르게 되더라. 그럴 때는 구속적 계획 그렇게 말해. 그러면 구속이나 비구속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구속력이다? 이걸로 말하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야. 어차피 행정청은 양쪽 계획 누가 만들어야 돼? 행정청. 자, 요 두 개가 다 무슨 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이니까 누가 만들 의무가 있다? 행정청이 만들 의무가 있어. 구속으로 비구속으로 묻거든. 전부 행정청 구속돼 있어. 행정청이 만든다 그 말이야. 그때 우리 국민한테 의무가 없다. 비구속. 우리 국민한테도 의무가 따른다. 구속적 계획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것만 이해되면 공법에 나오는 모든 계획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다 맞춰서 공식처럼 풀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비구속과 구속의 차이점을 알았다. 그러면 계획이 몇 개가 있느냐? 행정계획의 종류는 몇 천 개가 넘는다. 그럼 몇 천 개가 넘는 계획을 어디는 비구속을 하고 어디는 구속을 할 것이냐? 그게 또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계획 만들 때 이름을 붙이는데 계획 이름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종합자가 들어갔을 때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무슨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비구속이야. 그럼 반대로 종합이나 기본자가 안 붙어 있더라.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분류해요. 그 다음 종합 계획은 순위가 상위고 기본 계획은 하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자 국토 종합계획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비구속이다 딱 해야 되죠. 비구속이다. 요건 누가 만든다?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순위가 상위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 나오면 하위인데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만든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올해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해볼게요. 요 계획을 시험에서 물었어요. 그럼 요거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비구속이죠? 뭐가 들어가 있어? 기본. 계획 이름을 알라고 하지 말고 기본자, 종합자 있냐만 확인하시면 돼. 기본자 붙어 있죠? 순위는 뭐예요? 하위죠. 그런데 이제 지문에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게 답이요. 이번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놈만 갖고도 계획 문제는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못 맞추고 나온 거야 시험에서. 그래 놓고 안 배운 거 뭐가 안 배워? 다 배웠지. 기초과정, 입문과정에서 배운 건데. 그래서 매번 시험 문제는 계획 문제가 몇 문제씩 나와. 좀 이따가 계획 하나가 8개까지도 출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 없으면 공부 못해. 공법은 무조건 계획을 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딱 나오면 자 다른 내용은 필요 없어. 종합자, 기본자 있느냐 먼저 확인하고 종합 기본이 있으면 비구속이다. 종합자 나왔다. 순위 상위니까 누가 나와야 돼? 장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그럼 기본자 써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만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 돼. 그게 공부를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다 여러분들 외울 수가 없어. 공식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종합 기본자가 이제 이해되시면 안 붙은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안 붙은 것들은 수없이 많겠죠. 근데 그 대표적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요거 등. 다행히 여러분 시험에서는 구속적 시험 문제는 요거 하나만 내. 요거 하나만. 그 대신에 구분법만 한번 해볼게요. 만약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구속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딱 이렇게 나왔어. 구속, 비구속? 구속이죠? 딱 무조건 지문 중에 뭐가 있다, 없다? 종합자하고 기본자가 있다, 없다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 내용은 이게 뭐하는 계획 알 필요도 없고 이게 구속이냐, 비구속이냐 첫 번째 구분 방법. 농지법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 배운 적 없어. 그래도 농지 이용 계획 이렇게 나왔으면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구속이다. 답하면 되지? 일단 뭐가 있으면 돼? 종합자, 기본자가 있다, 없다 이 판단법이요. 그럼 그게 있으면 비구속, 없으면 구속이다 이러시면 돼.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예외. 즉 종합이나 기본자가 안 붙었는데 비구속으로 보는 계획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광역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해년마다 출제되는 계획이에요. 이게 해년마다. 여러분이 공법 문제는 41번부터가 공법 문제야. 1번부터 40번은 중개사법으로 출제가 돼. 41번이 같은 시간에 보는데 41번이 공법이야. 그럼 41번이나 42번에 보면 반드시 이 계획 나와 있어. 출제된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 국토계획부에서 요 계획을 맞추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잘 풀어져. 근데 41번, 40번 저 계획 못 풀면 그 다음부터 막 헤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오는 계획이니까 맨 첫 시간부터 저 계획이 뭐다 하고 배우시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 비구속이다. 이 뜻 알아두셔야 돼. 비구속이다. 그러면 요 계획이 왜 여러분을 구속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배우시는데 요 끊어서 읽으시면 돼. 뒤에가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계획 하면 요걸 지칭해요. 앞에는 행정구역 이름이에요. 이 도시라는 것을 공법 시간에는 도시가 어디를 말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요거를 도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창원시도 어디에 해당돼? 도시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요 군이니까 군이에요. 자, 그럼 읽으면 뭐가 되죠?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 창원시에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 있어. 함안군에도 관리계획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요 4개 다 해당되죠? 어느 땅이든 4군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창원시도 창원시니까 여기 들어가죠. 옆에 함안군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원시 사는 사람들은 군자 빼고 읽으면 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이야. 함안군에 사는 사람은 도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함안군 관리계획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도시군을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시군인데 행정구역 이름이니까 빼고 무슨 계획이란다? 관리계획이란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특자가 들어가면 특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배웠으니까 여기에 특자 붙은 거 2개까지 포함시키면 다 해당돼. 그러니까 세종시,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전부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행정구역에는 뭐가 있다? 관리계획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가 8문제가 출제돼. 관리계획에 관한 문제가 국토계획과 12문제 중에서 8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8개. 8개, 요놈을 해서 9개. 저 계획 문제만 12개 중에서 9개가 출제돼. 그러니까 공법은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여러분을 왜 구속하는지 이건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제 책에서 이제 쉬었다가 요 구속되는 과정을 배우니까요. 또 여기까지는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네요.